앞에서 테이블을 좀 나누어 놔서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정보와 과목의 점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시험 점수를 이만큼 받았다면 1번 홍길동이 언제 태어났고 혈액형이 뭔데 자바 과목에 대해서 100점을 맞았다. 저장을 해요. 이순신이 파이썬을 몇 점 맞았다. 강감찬이 몇 점 맞았다. 임꺽정이 몇 점 맞았다. 자, 이렇게 저장하는 거 그냥 겉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홍길동이 이번에 파이썬 시험을 봤대요. 자바는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파이썬을 좀 해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을 봤답니다. 그래서 파이썬 점수를 7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파이썬 점수 70점이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자, 이 점수는 누구의 점수요? 홍길동의 점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5번째 점수에서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런 점수를 맞았다. 파이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현상.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잘못될 수 있냐? 이미 삽입에 대한 이상, 수정, 삭제, 이때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상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정규화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런 용어들을 아시면 됩니다. 왜 나왔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찬찬히 하시고. 자, 대충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홍길동이라는 학생 정보가 있는데 자바 100점을 맞았었고요. 파이썬 점수를 하나 더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홍길동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갔죠. 중복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홍길동이 점수를 뭐 여러 과목들을 더 많이 받으면 홍길동 이 개인 정보가 계속 들어가겠죠. 뭐 그렇다 쳐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수정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 갱신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수정에 대한 이상은 뭐가 있냐?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의 나이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날짜, 저기 있는 생일을 좀 바꾸고 싶어서 생일을 바꾸는데 이 녀석의 생일을 바꿨어요. 얘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생일만 바꿨으면 1번 홍길동과 5번 홍길동이 같은 놈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지금 봤을 땐 홍길동 1번과 5번 홍길동이 같은 놈 취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수정을 하다가 이 녀석 것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홍길동은 이 홍길동과 같은 애라고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또 자, 내가 자바 점수 하나를 지우려고 했어요. 자바 점수 하나만 딱 지우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단위로 거기에 행 단위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져오고 합니다. 근데 자바라는 이 정보 하나만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 자바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임꺽정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죠.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적 종속을 파악해서 테이블을 나누는 작업이 정규화예요. 도메인 원자값, 부분 함수적 종속성 제거, 이행적 함수적 종속 제거 등등등. 이런 게 이제 기사 시험을 보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나누었다.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이렇게 해서 이 녀석들이 1번 여기 아이디를 K라고 제가 지정을 했었는데 이런 거 이제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번호에 따라서 따라오는 애들 있죠. 홍길동, 생일, 혈액형 요거는 이 번호에 따라가는 애들이에요. 이런 걸 함수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종속자. 그러면 이것들은 한 덩어리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과목. 과목도 보세요. 여기서 과목을 보면 중복값 되게 많지 않아요? 자바, 파이썬, 똑같은 거 계속 집어넣잖아요. 좋은 거 아니라고요. 중복값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번호를
과목의 번호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맞지? 얘는 학생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목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은 그냥 과목이지. "야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다며? 무슨 시험인데?" 그 시험은 내가 모르겠다. 무슨 시험이었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본 곳의 기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봤던 게 무슨 과목이었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어떤 과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한 빠져나와야 돼요. 과목 이름. 1 번 자바, 2번 파이썬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PK고요. 그다음 점수.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수가 과목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바 과목이 다른 점수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 90 점이라는 점수가 파이썬 점수이긴 한데 이게 자바 점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네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떼놔야 돼. 그래서 이런 점수가 있다면 요렇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보시면 이 스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요 아이디는 스코어 테이블에서 고유한 값이고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첫 번째 점수가 누구의 점수인지 여기서 참조 키를 쓰는 겁니다. 다른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는 것이다. FK. 포레인 키, 참조 키, 외부 키, 외래 키 다 같은 말. 그래서 첫 번째 점수가 어떤 거였냐면 1번 학생의 점수였고요. 자바의 점수였어요. 1번 학생 홍길동. 그래서 1번 학생. 자바는 1번. 그래서 1번에 대한 점수.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죠. 자, 마지막 건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함수적 종속된 애들만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번호에 얘들이 묶이죠. 1번은 이 정보를 나타낸다 라고 끝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이쪽에서도 1번은 자바다 라고 그냥 끝낸 거예요. 1번은 자바다. 이제 스코어 테이블을 보시면 참조 대상이 있습니다. info id 컬럼은 info 테이블에 이 키를 참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코드라고 써놓은 이 녀석은 서브젝트 테이블에 이 코드를 참조할 거예요. 이 참조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검증하겠다. 뭘 어떻게. 자, 아까랑 똑같이 홍길동이 70점의 점수를 맞았대요. 그럼 70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은 파이썬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파이썬의 코드를 적는 거죠. 2번. 자, 어떤 녀석이었냐면 홍길동이었어요. 홍길동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요거는 각각의 행을 구분하는 키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내부에서 보유해야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점수 하나가 들어갔는데 1번 학생의 점수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과목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점수라고 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러면 홍길동이 계속 시험을 봐서 점수를 계속 저장하더라도 1번, 1번, 1번 과목만 달라질 거고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막 달라질 거고 점수는 점수대로 들어가겠죠. 자, 이때 점수 하나를 삭제해도 다른 데 영향 안 주죠. 맞나요? 점수 하나가 없어져도 문제가 안 생겨요. 혹시라도 자바라는 과목이 사라졌다. 자바 과목이 사라졌으면 사라진 거지 뭐 홍길동은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 없죠. 과목이 사라진 거지 학생이 사라진 게 아니죠. 이런 개념으로 테이블을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게 정규화라는 거예요. 참조하는 것을 활용해서 4번이라고 했을 때 포레인 키고 info를 참조한다고 했으니까 info의 pk 중에서 4번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 녀석 하나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이 번호만 알면 임꺽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과목 번호가 1번이래요. 그러면 참조 대상이 되는 과목에서 1번을 찾으면 1번 과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는 4번 학생의 1번 과목에 대한 점수입니다 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select 해서 쿼리를 만들 때 서브 쿼리, join 이런 구문들을 활용해서
이 테이블들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모양의 결과물들을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분리해서 테이블을 정의하면 그 이상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알고 정규화 공부를 했더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그냥 정규화, 뭐 테이블에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대체 뭘 하는 건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공부할 때. 근데 목적은 지금 보신 개념이 다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게 갖다 쓰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각각 그룹화시켜서 뭔가 관련 있는 것들끼리 잘 나눠 놓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더 불편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개판 나요.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이미 들어갈 때부터 문제였잖아요. 똑같은 정보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나는 자바 점수와 파이썬 점수만 따로따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홍길동이란 정보가 또 생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이게 괜찮다면 이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튼 그래서 지금 예제 테이블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개념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값을 집어넣었을 때 info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고 스코어에는 서브젝트를 먼저 봐야겠네요. 서브젝트에는 이런 식으로 과목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 점수 예제로 첫 번째 점수 1번 학생의 1번 과목 점수가 100점이다. 1번 학생의 2번 과목 점수가 90점이다. 1번 학생의 3번 과목 점수가 34점이다.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info id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info 테이블에 pk로 지정된 여기 존재해야만 됩니다.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참조 제약 조건이에요. 참조 무결성이라고도 하고요. 마찬가지 스코어에 들어있는 서브젝트 코드 이 부분은 서브젝트 테이블을 참조하게 해놨기 때문에 서브젝트 테이블의 서브 코드인 이 pk 여기에 있는 값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점수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점수 하나 추가할 건데 21번째 점수고요. 학생 번호가 4번이다. 그리고 과목 번호가 6번이다 라고 할 겁니다. 지금 예제에서 6번 과목 없거든요. 과목이 5번까지 있고 점수는 뭐 아무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스코어에다가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 무결성 제약 조건 FK 서브젝트 코드라는 이름의 이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대요. 부모키가 없다고. FK 서브젝트 코드가 뭐였냐? 이렇게 적용했던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테이블에다가 추가했던 건데 이름은 FK 서브젝트 코드라는 이름이에요. 규칙 이름. 그럼 규칙 타입은 foreign key, 참조키다. 서브젝트 코드를 참조키로 만들 건데 뭘 참조할 거냐면 references, 서브젝트 테이블에 서브 코드를 참조할 거야 라고 연결해 놨던 이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는 거죠. 스코어의 서브젝트 코드는 서브젝트의 서브 코드에 존재하는 값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조키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랑 관계를 갖고 있고 얘도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가끔 자 점수가 하나 들어갈 건데 여기 참조키니까 여기가 참조키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순신의 점수면 2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가져온 적 없어요. 나는 이 테이블만 보고 값을 넣을 건데 그 테이블에 들어갈 값이 2번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 테이블에 있는 2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여기 내가 아무 숫자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을 때 10번이 존재하는지를 어디 가서 인포 테이블에서 pk에 확인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확인해봤더니 10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러 나는 거고 내가 여기에 값을 집어넣을 건데 2번을 넣겠다. 그러면 db는 2번을 찾아봅니다. 2번이 있네? 있으니까 허용. 이런 개념인 거예요.
포레인 키 제약 조건은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제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기존에 수정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자, 인포 테이블에 인설트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제약 조건 확인할 거예요. 1번을 집어넣겠다. 1번 홍길동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 뒤에 있는 값들은 기존에 들어간 값이랑 똑같은 값인데요. 자, 요거 1번이라고 해놨어요. 얘를 실행하면 자, 요렇게 뜹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 여기 지금 제약 조건 이름은 오라클 내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 제약 조건을 결정하고 있지만 제약 조건의 이름을 따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서 제약 조건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끔 TV에 이슈가 생기면 누구누구 법, 누구누구 법 이런 거 나오죠. 뭐 김영란 법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실제로 법전에 김영란 법이라고 쓰여요? 김영란 법은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법인지 별칭을 지은 것뿐이고 실제 문서에는 무슨 법, 뭐 무슨 조, 무슨 항, 뭐 이게 다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이 별도의 제약 조건을 결정짓는 거, 제약 조건의 이름을 결정지어 주는 게 이렇게 썼을 땐 불가능하고 이 테이블 레벨로 설정할 때는 constraint 다음에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이게 이름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 여러분이 직접 짓는 이름. 또는 나중에 추가할 때도 제약 조건 이름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이 정한 이름의 제약 조건을 위배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오라클 내에서 알아서 정한 제약 조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같은 번호가 있기 때문에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 이렇게 에러가 난 거고요. 그 다음 11번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무결성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포 테이블에 가보면 11번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11번에 대한 건 잘 들어갈 건데 자 여기 홍길동 부분 요걸 제거하겠습니다. 홍길동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id 벌스 b타입 요것만 넣겠다고 해서 그 값만 지정했죠. 이 녀석을 실행하면 또 에러 납니다. 무슨 에러? 너를 이 테스터 계정의 인포 객체 테이블에 네임에다가 삽입할 수 없대요. 네임에다가. 왜? 자, 인포 테이블을 정의할 때 네임에 대한 제약 조건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not null이라고. 이러면 네임은 null 값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값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제약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제약 조건 요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값을 집어넣을 때요. 이렇게 pk에 들어갈 값, id에 들어갈 값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넣은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값을 보통 테이블에는 이런 pk에 해당하는 값으로 어떤 정수값 하나를 쓰게 합니다. 일련 번호처럼 권장사항이에요. 항상 테이블 하나에 하나의 pk를 만든다. 걔는 숫자가 들어가 있게끔. 가끔 고유한 값을 사용하면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pk로 써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주민번호가 들어간다면 주민번호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참조하는 대상이 됐을 때 다른 테이블에서 그것을 참조하려고 pk를 쳐다봐야 되는데 pk에 저장될 값이 너무 길면 아무래도 연산할 때 좀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순한 숫자로 일련 번호처럼 pk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튼 이 숫자를 내가 일일이 기억하면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면 이건 제가 아는 대로 MySQL에서는 제약 조건이 아니라 옵션처럼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테이블을 정의할 때 컬럼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알아서 값이 거기엔 하나씩 증가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오라클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12C 버전에서 추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런 개념의 기능이 없어서 뭘 사용했냐면 시퀀스 객체를 하나 추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지웁니다. 굳이 테이블을 지울 필요 없지. 뭐로 지워? 다 만들어놨는데. 자, delete from info, subject, score 싹 제거하고요. 저랑 같이 시퀀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create, 객체를 만들겠다. 테이블이 아니라 시퀀스.
그리고 시퀀스 이름. 시퀀스 테스트 1번이다. 이렇게 만들죠. 요거 한 줄을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 그러면 시퀀스가 생성되었습니다. seq 테스트 1. 시퀀스가 하나 생성됐대요. 얘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왼쪽에서. 왼쪽에 있는 이것들 있죠. 뷰, 인덱스, 패키지,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시퀀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오라클을 공부하면 한 번씩 보게 되는 개념들이에요. 이 중에 시퀀스라는 애가 보입니다. 시퀀스. 시퀀스를 새로 고침하거나 열어보시면 객체가 하나 생겼어요. 이 녀석을 보니까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이름이 뭐고, 그 다음 최소값, 최대값, 증가시킬 값, 캐시 개수, 마지막 현재 숫자, 나머지 옵션들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요, 말 그대로 카운터예요. 순서대로 숫자만 세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야, 번호 갖고 와. 그러면 지가 갖고 있는 현재 마지막 번호 1을 돌려주고요. 지는 2로 증가합니다. 또 값 가져와. 그럼 2 갖고 오고요. 3으로 증가돼요. 그래서 얘한테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면 계속 증가되는 값을 얻어올 수 있겠죠. 오라클에선 이걸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저 시퀀스로부터 값을 꺼내와 볼 건데, 이 셀렉트 구문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프린트 함수처럼 쓸 수 있는데, 내가 1 더하기 1의 결과를 얻어보고 싶어요. 1 더하기 1 프린트 하듯이. 근데 이렇게만 쓰면 구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처럼 뭐 from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냥 1 더하기 1을 할 거지 딱히 어떤 테이블과 상관없는 쿼리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듀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 테이블이 아니라 이 구색을 맞추려고 집어넣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1 더하기 1의 결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프린트 하듯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요거 있잖아요. 시퀀스 만든 거. 이 만든 시퀀스에 대해서 시퀀스 점 찍으면 이 녀석한테 갖고 있는 뭔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current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from 듀얼 그냥 형식 맞춰가지고 실행을 해봅니다. 즉 시퀀스 객체야, 너 지금 얼마니? 값이. 요걸 얻어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행해보면 에러가 나오고요. 현재 값을 얻어오려면 반드시 한 번은 next 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접속에서. 그래서 커벨 하기 전에 next 벨이라는 걸 한번 호출해 주세요. next 벨. 실행하면 next 벨 값이 1이라고 나왔고요. next 벨을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2. 또 실행하면 3, 4. 저 next 벨을 가져올 때마다 값이 하나씩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벨을 하게 되면 값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현재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current value를 해서 시퀀스에서 현재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접속 세션에서 꼭 한 번은 next 벨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오라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시퀀스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인설트 할 때 이 next 벨 요 구문만 잘 써먹으면 1번, 2번, 3번, 4번 어차피 고유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쟤는 내비두고 지우셔도 되고요. 드랍 시퀀스 하면 지울 수 있어요. 드랍 시퀀스 지워볼까? 드랍 시퀀스 해서 시퀀스 이름 있죠? seq 테스트 1 이렇게 하면 시퀀스 객체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삭제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얘가 삭제됐어요. 자, 이 삭제를 왜 알려드리냐면 가끔 그 번호가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거 순서 다시 원래대로 못 바꾸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못 바꿉니다. 시퀀스를 다시 처음부터 돌리거나 이럴 수 없어요. 한 번 만들어서 넥스트 벨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숫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끔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 info subject score에도 시퀀스를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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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당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시퀀스 info, 시퀀스 subject, 시퀀스 score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인포 테이블에 값을 넣을 때 다른 건 다 그대로 쓰는데 1번, 2번, 3번, 4번 내가 직접 적었던 id 값 대신 시퀀스 객체로부터 다음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시퀀스 객체의 순서 그 숫자대로 들어가겠죠. 겹칠 일은 없어요. 내가 신경 안 써도.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인포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보면 알아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동일한 쿼리를 한 번 더 실행한다고 해도 번호가 다르게 똑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 거예요. 저는 F5에서 그러면 세로 고침했을 때 또 들어갔죠. 알아서 증가한단 말입니다. 다음엔 서브젝트 시퀀스 객체, 서브젝트 테이블을 위한 시퀀스 객체를 이용해서 넥스트 벨을 이용하면 얘도 중복된 값 없이 순서대로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점수 테이블에 점수를 넣을 건데 지금 넣으려는 점수는 얘네들이 핵심이죠. 이게 점수값이고 여기 들어가는 건 어떤 학생인지 요거는 어떤 과목인지를 참조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에 사용할 시퀀스 객체를 이용해서 각 순서 번호는 그대로 쓰고요. F5.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간에 오류가 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잘 들어갔을 거예요. 스코어 테이블을 보면 값이 쭉 들어갔죠. 스코어에 들어갈 점수는 규칙만 잘 맞춰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랑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죠. 몇 번 학생의 어떤 과목 번호만 잘 쓰시면 돼요. 점수 아무거나 쓰시고 연습용이니까요. 이제 이쯤 보셨으면 제약 조건이 어떤 개념인지, 제약 조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PK 개념하고 FK 개념을 조금 본 거고요. not, null이나 체크나 뭐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거 두 개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개념 잡아 본 겁니다. 자, 다음엔 이어서 또 중요한 셀렉트 기술, 이제 집계 함수라는 것도 한번 만져보도록 합시다.